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한 명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내일이면 검찰에 출석합니다.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인한 교훈 때문인지 이 전 총리는 침묵 속에 검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보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막말 논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 출석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파장이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개혁을 위해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이 공천권 얻기 위한 계파 갈등일 뿐이라는 주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줄 소환하고 있는 경찰이 정식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집회를 비롯한 집회, 기자회견을 불법적으로 비췄던 청와대 인근 CCTV는 회전 여부를 알 수 없는 기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뉴스 곧 시작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전 총리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진술이 전해졌습니다. 총리직 사임 전까지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전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전 총리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이 전 총리의 최측근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다고 하죠. 네, 김민수 비서관이 오늘 오후 2시경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 전 총리 지역구 업무에 조직 관리와 수행 실무 등을 총괄한 인물인데요. 특히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독대한 것을 봤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완구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을 변경할 것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이완구 전 총리가 충남부여 청양 재보선에 나왔을 때 사무국장을 역할을 맡으면서 캠프 내의 자금책을 도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때문에 김 비서관이 캠프 자금책이었던 점을 고려해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핵심 공범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전 총리는 현재 두문불출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네, 이완구 전 총리는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합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칩거한 채 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7일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 1년간 217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이 전 총리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두 사람이 지난 2013년 4월 4일과 7일 두 차례 만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로 당시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전달 방법이나 상황은 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 말고는 알 길이 없다는 게 검찰 수사의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이완구 전 총리가 비타500 박스에 담긴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보도됐는데요. 또 다른 의혹도 전해졌다고요?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가 비자금 3천만 원은 비타500 박스가 아닌 쇼핑백을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 씨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이 차에 있던 그 쇼핑백을 들고 선거사무소 안에 들어가서 이완구 전 총리와 독대하고 있던 성 전 회장에게 드리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경향신문은 이 금 씨가 비타500 음료 상자를 성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그러나 돈 전달 방식이 비타500 박스든 쇼핑백이든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핵심은 검찰이 얼마나 이완구 전 총리의 비리 의혹 여부를 밝혀낼지 여부입니다.
예, 야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죠. 네, 오늘 아침입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 출석 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수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읍참마속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읍참마속, 삼국지에서 총나라의 재상 제갈량이 아끼는 수와 마속을 울면서 처형한 것을 뜻하는데, 즉 아끼는 사람을 내쳐야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표의 오늘 결정은 사실상 직무정지로 볼 수 있는데, 유은혜 대변인도 출석정지나 직무정지와 관련된 당원 당규가 없어 정치적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직무정지에 준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문 대표 본인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굳건한 단결과 단결 속에 깊고 넓은 혁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본인을 향한 문재인 사퇴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른바 비노계라고 하죠. 비노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문 대표와 생각이 다른 것 같더군요. 오늘도 계속 사퇴를 촉구했다고 하던데요. 네, 다소 이 때문에 모양새가 복잡하게 됐습니다. 어제 김동철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정청래 의원의 출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단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 출석 정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요구에 화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호남계 의원들과 비주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선 민주연합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대부 총사퇴부터 출발해가지고 친노 패권 정당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친노 계파를 해체 청산을 하고 예. 당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야 된다. 즉 중도 개혁 정당으로 가는 조치를 해야 된다. 또 핵심 지지 기반에서 어떻게 이런 패배가 올 수 있었겠느냐. 예. 원인이 뭐냐. 예. 한 것은 딱 친노 그리고 친노 수장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 이거거든요. 근데 예. 그 원인을 제거하는 해답을 찾아야죠. 네, 그러나 서른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결국 나중에 1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된 공천을 하느냐, 공천의 문제가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싸움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일단 비노계와 호남 의원의 반발은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판세 분석입니다. 일단 일각에선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만큼 퇴진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오늘 오전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훈련 사고가 발생해 예비군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육군은 오전 10시 44분쯤 훈련장에서 예비군 최모 씨가 총기를 난사했다고 전했는데요. 총을 쏜 최모 씨는 현장에서 자살했고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중 1명이 상당히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최 씨의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육군에선 최모 씨가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벌였는지 공식적인 이유나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육군도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알아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거 상황을 이래저래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네. 별도 이렇게 참고 이렇게 문의 사항에 답변 드릴 내용은 없고요. 네. 이제 곧 간단하게 먼저 사실관계 설명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 본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예비군 훈련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 대책반을 편성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과연 최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와 육군이 절차에 따라 훈련을 진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육군 발표에 따르면 최 씨는 10발이 든 탄창을 K2 수총에 끼우고 한 발을 0점 사격한 후에 옆에 있던 예비군을 향해 7발을 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6개 사로, 그러니까 사격구역의 제일 좌측에 있던 최 씨가 사격 개시 신호가 떨어지자 자신의 오른쪽에 있던 2번, 3번, 4번, 5번 사로에 있던 예비군을 향해서 소총을 발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된 범죄인지 아직 판단이 필요하지만 한 방향으로 총을 쏜 탓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에 육군이 절차에 따라 실탄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현장에서 대위 등 현역 9명이 사격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도 앞으로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과잉 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원장을, 오늘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과잉 진압에 이어 과잉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은필 기자입니다. 노동절 집회가 있었던 지난 1일, 경찰은 단 하루 동안 40톤 뇌물을 사용했습니다. 또 지난 4월 한 달간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은 522리터에 달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사용한 양의 4배를 단 하루 동안 쓴 셈이고, 캡사이신의 경우에도 4월 한 달간 쓴 양이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양보다 많았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것이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세월호 관련 집회 시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어제는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월호 관련 집회 시위에서 불법을 주도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를 향한 경찰의 소환 조사가 세월호 진실규명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이제 뭐 민주노총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유가족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좌빨 내지 종북 세력이 이제 이 외부 세력이 이제 개입해서 그 유가족들을 이렇게 유가족들을 그 대정부 투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쪽의 입장인 거고. 경찰이 공식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식 절차를 통해 통보해야 하는 출석 요구서를 쪽지에 적어 이른바 쪽지 소환서를 남겨놓고 갔다는 겁니다. 22일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식구들이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 뭐냐 했더니 우리 집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 붙여놔가지고 옆집 아주머님께서 이제 갖다 줬다는 내용인데, 전화를 바로 했더니 4월 11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 한 건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뭐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안진걸 처장은 또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를 갈라놓고 이간질하려는 고도의 공작과 정치 행위라며 박래군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온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마치 불법 폭도로 몰아서 또 소환장을 발부하고 먼저 또 소환하지 않으면 소환하지 않겠, 우리가 소환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도 없는데 소환을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으름장을 놓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되게 큰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과 세월호 추모를 함께 온 시민단체 대표단들 또 시민사단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또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고도의 공작과 정치 행위다. 경찰이 전혀.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차로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회전시켜서 집회나 기자회견 현장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청와대 인근의 CCTV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지난해 뉴스K에서 보도해드렸죠. 취재진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이제는 CCTV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게 돼 있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길목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는 이곳에는 대통령 경호실이 운용하는 CCTV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뉴스K는 이 CCTV가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평범한 교통용 CCTV 같지만 촬영 방향은 도로가 아닌 기자회견 장소였고 회견 참가자들이 이동할 때마다 CCTV도 참가자들 쪽으로 회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CCTV를 설치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회전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은 이 CCTV의 설치 목적이 대통령이 이동하는 차로를 관리하는 등 경호에 위험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목적과 달리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돌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설령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하더라도 청와대 진입 시도 같은 경호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데 국한한다며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살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CCTV로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호를 이유로 촬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CCTV가 회전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쭉한 네모 모양에서 회전 여부를 전혀 볼 수 없는 돔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집회 감시용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아예 회전 여부를 볼 수 없도록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경호실 측은 관할 CCTV를 전부 다 교체했고 언론의 지적 때문에 청운효자동 앞 CCTV만 뒤늦게 바꾸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전체를 다 교체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모하게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함께 지적되고 그래서 언론에서 다른 거는 먼저 다 바꿔놨는데 그거 언론에서 지적하자마자 바꾼다는 것 자체가 별로 밖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거만 또 바꿨어요. 하지만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회전했다는 의혹이 기존 교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회전하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기종으로 바뀌었길래 그런 의혹 때문에 바뀐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 의혹 때문에도 바꾼 것도 있겠지만은 원래가 요즘 이제 그런 원통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기본적인 모델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 회전 의혹을 받은 것도 그 바뀐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근데 지금 와서 왜 그거를 또 여쭤보시는 거죠? 대통령 경호실 측은 청운효자동 CCTV를 취재해온 뉴스K 취재진의 문제 제기를 집착으로 치부했습니다. 너무 집착이 강하시는 것 같아요. 집착이요? 해보겠다는 건가요? 끝장이 아니라 저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졌다 해서 평생 관심을 가지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거기에 맞는 시대 상황에 맞는 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정규직의 약 2배인 4만 5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80%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조가입을 원한다는 응답률 역시 80%에 가까우니까 사측 탄압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막는 유일무이한 장벽인 셈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와 사내 하청지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됐습니다. 현대중공업엔 4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지만 지회 설립에 참여한 노동자는 6개 하청업체 소속의 30여 명뿐이었습니다. 이후 이들 6개 하청업체는 모두 폐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무력화한 셈입니다. 이후 사내하청지회는 조합원 조직이 어려워졌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대부분 비공개 조합원으로 공개된 노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하청지회가 지난해 벌인 조사 결과 하청 노동자들의 78%가 노조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 중 75%는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2003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가입된 사내하청 업체를 연이어서 폐업함으로써 대법원에서도 노동조합 가입과 조직을 막기 위한 하청업체 폐업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고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조도 노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약 2만 5천여 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약 4만 5천 명 있습니다. 지난해 정규직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였을 때 조합원 1만 7천여 명 가운데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7만 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6천 명의 파업으로 파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원하청의 공동투쟁이 아니면 아무리 절박한 요구라 해도 단체 행동을 통한 노사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지회는 공동으로 하청노동자 노조 가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 가입 운동을 전개하며 일정한 시기까지 노조 가입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합니다. 하청 노조 집단 가입 운동 과정에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주의 방해 공작을 우려해 전국 50여 개 법률, 인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불법 탄압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4월 말 기준해서 우리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업체가 529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또 폐업을 했고, 그리고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5월 14일까지 1차 가입 원서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또 일정을 잡아서 이제 2차, 3차 진행을 할 이런 이제 예정을 두고 있고요. 하지만 정규직 노조와 시민사회의 지원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은 순탄치 않습니다. 사측의 방해와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활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사내하청지회엔 사측의 노조 가입 방해 활동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하청업체 관리자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업체가 문을 닫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의 관리자는 사내하청지회 간부와의 통화에서 현대중공업 사측 부서장이 업체 관리자들의 회의를 소집해 노조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 대의원, 소위원 그리고 활동가들 주축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이 원서를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배포는 되는데 수거가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탄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서 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업체가 문을 닫게 된다라는 협박을 비롯하여 심지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는 것조차 식당에서는 노동조합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시락을 시켜서 식당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해괴한 작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방해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동계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연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례가 하청 노동자가 많은 조선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 원하청 노동자들의 연대에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입니다. 장그래 운동본부는 오늘 현대그룹 개동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에게 노조 가입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청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 조선소입니다. 그중에서 4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이 있는 곳이 현대중공업인데
바로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서 비정규직 노조가입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러한 연대가 확산된다면 전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크게 물결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내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하청노조 집단가입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30일에는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제도 대우조선으로 향해 원하청 연대를 조선업계 전반으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6월부터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임금투쟁을 벌이고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 수명이 지나서 운행을 멈췄던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허가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월성 1호기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근거가 된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부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이 만료됐습니다. 가동 중단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결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월성 1호기의 주기적 안정성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PSR이라 불리는 주기적 안정성 보고서는 원전 수명 연장의 근거인 안정성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월성 1호기의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수원 내부 문건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 소속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부실하게 평가되고 심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최신 안전 기준인 R7,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입니다. 만약 원전이 R7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가동되면 증기 발생기 튜브가 새거나 깨졌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고 결국 주민들이 피폭을 받을 수 있습니다. R7에 따라 밸브 등 각종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어야만 사고 시 배관이 터졌을 때 방사능 물질이 새나오지 못하도록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R7에서 요구하는 설계 요건을 검토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핵심 평가가 누락됐음에도 한수원의 부실한 검토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월성 1호기가 R7 요건을 충족했다면서도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고 한수원 역시 요구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그 결과가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가 R7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유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제대로 검사한 것이 아니라며 재가동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나무들 한 해에 얼마나 기가 자라는 걸까요? 소나무 묵은 잎 끝에 삐죽 솟아오른 솔순 보셨지요? 봄철에 노란 송악가루 쏟아내는 솔순의 길이만큼 키가 큽니다. 조건이 나쁜 데서 자라는 소나무는 손톱만큼밖에 못 자라기도 하지요. 그렇게 자라서 낙낙장송 장엄한 노송의 풍모를 이룹니다. 다만 쉬지 않습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실시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해 주시고 실명과 닉네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과 지역협의회 운영진이 아닌 일반 조합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3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